퇴근하고 뭐 할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최근 관심사를 몇 개의 키워드로 소개해드리는 쇼센의 마이붐 시간입니다. 오, 마이붐. 오늘의 마이붐은요, 굉장히 예외라고 생각하실 텐데 하다 보니까 또 약간 SF랑 관련인 굉장히 예외죠? 의외죠? 아니 네. 뭐 한결 같네요. 네. 아니, 너무 의외입니다. 반어법이 이렇게 없고요. 계속 할지 몰랐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아시는 분 계셨으면 좋겠다. 네. 애프터 양입니다. 엄청 많이 들었는데 애프터 양.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것은 인간입니까? 여기 적혀 있네요. 네, 무슨 입니다. 인간입니까? 애프터 양 엄청 자, 많이 들었는데. 뭐지? 들어본 사람 있으셨으면 했는데 네, 애프터 양은요 영화 제목이고요. 이것은 인간입니까는 제가 최근에 읽은 심리철학 책인데 그래. 바로 얼마 전에 한 박사님이 심리철학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심리철학에 대한 가장 기본서로 되게 좋은 책이어가지고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애프터 양입니다. 애프터 양은요 이렇게 하면 조금 친근하실 거예요. 최근에 제가 소개하기도 했던 애플 TV의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 파친코의 연출을 맡았던 코고나다 감독의 장편 영화 두 번째 작품입니다. 아 그래. 이 코고나다 감독을 파친코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영화 개봉은 의월에 개봉을 하긴 했는데 지금은 왓챠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왓챠에서 봤고요. 사실은 개봉했을 때 보고 싶었는데 놓쳤어요. 개봉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가지고. 이 코고나다 감독이 장편 영화로 두 번째라고 하는데 전작이 이제 첫 번째가 2018년도에 콜럼버스라는 작품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동진 평론가가 애프터 양 평론하시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전작인 콜럼버스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좋은 영화였다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편 감독을 처음 했는데 처음부터 좋은 작품이라는 건 이 코고나다 감독의 연출 실력이나 뭔가 그런 게 앞으로 되게 주목할 만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천재적이다. 해보고 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보면서 받았거든요. 일단 배우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콜린 파렐, 콜린 파웰. 네, 그리고 조디 터너 스미스라는 흑인 여배우분이 등장하는데 네, 전작이 뭐 화려하신 분은 아닌데 연기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역할이 있어요. 여기서 애프터 양의 양에 해당하는 안드로이드 역할에 저스틴 H 민, 즉 한국계 미국인 배우인 민홍기 씨가 출연을 했고요. 굉장히 씬스틸러인 아역 배우가 등장을 하는데 이름이 되게 길어. 말레아 엠마 찬드로이자야라는 아역 배우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사랑스러운 연기를 선보이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 작품은요. 원작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와인스틴의 단편 소설 Saying Goodbye to Yang, 말 그대로 양과 작별하는 그렇죠 이야기죠. 장르는 안드로이드 양이 등장하는 걸로 눈치채셨겠지만 SF라고 볼 수 있고요. 특이한 점은 보통 이제 SF 장르가 가지는 이미지가 차갑고 좀 도시적이고 화려한 그런 연출 같은 게 SF 특유의 어떤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SF 장르이지만 굉장히 드라마적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정적이고 자연 친화적이고 소박하면서도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주는 SF의 느낌과 상당히 다른 결로 연출된 작품입니다. 일단 보통 AI 양이라는 AI가 나오면 이 양이 더 인간보다 더 인간 같고 막 그런 게 나오는데 이거 다릅니까 좀? 철학적 주제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일단 줄거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주인공의 가족 구성원이 조금 특이합니다. 아버지는 백인 아빠인데 엄마가 흑인 엄마고 그리고 딸은 중국에서 입양한 동양인 딸인 거죠. 친딸이 아니고. 그쵸. 인종이 다 다른데 안드로이드 양이 어떻게 해서 이 집에 오게 되냐면 이 중국에서 입양한 동양인의 이 딸에게 자신의 뿌리를 너무 이렇게 이질적인 이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위화감을 느끼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신의 뿌리를 쉽고 친근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죠. 동양인으로 이제 디자인된 그렇죠. 그 양을 통해서 자신의 뿌리를 탐색하게끔 그렇게 도우미, 이게 약간 문화적 도우미 그런 것들 잊지 마라, 그렇죠. 역할로 이제 양을 데려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재밌는 게
제가 예전에 그 파친코 소개해드렸을 때 오프닝이 인상적이었다고 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저도 그 오프닝 좋아합니다. 춤추는 거. 굉장히 역동적이고 발랄하고 인상적인 오프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애프터 양을 지켜보면서 이게 약간 코고나다 감독 특유의 시그니처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근데 포스터 뭐냐면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손을 들고. 애프터 양 작품이 그 뮤지컬인가요? 이후의 결과 전혀 다른 오프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프닝 시퀀스가 오프닝만 특이하다. 굉장히 경쾌한 전자음악에 댄스 경연 대회를 하는 시퀀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가족의 유형들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을 일제히 해야 돼. 빠른 댄스 음악에 맞춰서. 그런데 누구 하나가 틀리면 계속 탈락하면서 한 가족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이런 과정인데 같이 서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 주인공 가족이 여기 댄스에 참가해서 같이 막 군무를 막 신나게 하다가 당연히 그 애프터 양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는 안 틀리겠죠. 그랬는데 이 아빠가 틀려가지고 탈락하는데 아빠 이러는데 그 순간에 애프터 양이 고장으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고장나서 멈춰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프터 양은 가족에게 있어서 이 백인 아빠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빠가 못하는 어떤 가족의 역할을 다 해주면서 특히 딸에게 엄청난 진짜 친오빠 같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딸이 어떻게든지 살려내라. 그래가지고 이 아빠인 제이크가 어떻게든지 이 양을 다시 깨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수리하는 방법을 막 고민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도 못한 것들을 양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쉽게 얘기하면 약간 리퍼 제품이었는데 중고 제품처럼 약간. 그쵸. 근데 그 전에 과거를 모르는 상태였었고 어떤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왔는지 리부트 해주니까. 근데 수리 과정에서 굉장히 특별한 메모리 뱅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메모리 뱅크를 열어가면서 얘가 과거에 내가 몰랐던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이제 탐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건 연출의 힘인 것도 있는데 애프터 양이 기억하는 방식을 우리가 인간이 반추하면서 되게 묘한 공감대와 애프터 양이 기계로서 어떻게 인간들을 관찰해왔고 인간에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대리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영화라는 틀이 하나 있으니까 관객은 또 한 번 대리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SF인데 좀 철학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크게 꼽는다면 주제의식을 하나는 존재의 유한함, 끝과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큰 테마가 있고요. 하나는 비주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자체가 다문화 가정인 것도 그렇고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엄마가 이 가족의 흑인 엄마가 양한테 죽음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믿고 싶은데 너는 그런 믿음이 있냐 안드로이드인데 그럼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애초에 그런 게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인간과 다르게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괜찮아요. 슬프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고민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정체성 고민에 대한 거는 백인인 아빠가 막 차를 막 되게 즐겨 마시면서 동양의 문화에 막 심취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콜린 파월이. 그리고 딸이 미카인데 미카가 왜 엄마가 흑인이고 아빠가 백인이고 애들이 학교에서 막 놀려. 내가 진짜 부모는 어딨냐고 막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양이 나무 정원에 데려가가지고 그 접붙이기를 통해서 새로운 나뭇가지가 나오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네가 우리 가족이 아닌 게 아니야. 뿌리가 다르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게 아니야. 우린 이미 가족이고 한 몸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 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문화도 그렇고 우리가 소수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녹여낸 좋은 영화지 않나. 상당히 많은 걸 담고 있네요. 네. 굉장히 보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화면 연출도 너무 좋고요. 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책 이것은 인간입니까인데요. 이 책은 원제가 전혀 다르네. 알리어 머신이에요. 같은 뜻이긴 하지만 너 기계니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한 게 뉘앙스가 전혀 다르죠. 일단 이 저자가 이제 엘리에저 제이 스턴버그라는 그 사람인데요. 심리철학 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심리철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최신 현대철학의 분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는 말은 익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어떤 식으로 잘 작동을 안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심리적 병리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라면 심리철학은 신체와 마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나아가서 마음이라는 게 정말 있느냐. 그래서 아이유모신이구나. 그렇죠. 의식이라는 게 있느냐. 만약에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느냐.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의식을 우리는 어떻게 느끼느냐. 있다고 착각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사고 실험 그리고 가설을 통해서 한번 논의해보는 그러한 철학 분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그 뇌과학이랑 신경생리학 분야랑 같이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논쟁거리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쪽 분야 기술이 이제 발전하니까 더 얘기가 풍성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이런론 이런론 얘기를 하실 때 막 길게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전 이거 가지고 이제 독서 모임에서 막 토론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독서 모임의 이제 필수 기준이 독후감을 쓰는 건데 보통 이제 이런론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대부분이 이런론을 수긍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론이 그래도 인간이 조금 독보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 뭔가 좀 희망적이고 낭만적이고 그런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런론은 기계랑 다를 게 없다는 거잖아. 완전히 물리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면 예를 들면 뇌의 신경 반응으로 우리가 사실은 마음이라는 게 생긴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의식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너무 삭막하다라고 느끼고 굉장히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독후감을 그렇게 썼거든요. 나는 굳이 따지면 이런론인데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물리적 현상으로 미래에 감정이나 마음이나 의식이라고 믿고 있었던 게 신경 반응이나 어떤 물리적 원리에 불과했다라고 밝혀지더라도 그거는 학문 차원에서의 그렇죠. 어떤 발견된 사실일 뿐이지. 그렇죠. 내 안에서 느끼고 있는 모든 내 안의 풍경, 내적 풍경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그걸 착각이라고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그걸 환상이라고 부를지도 모르지만 그 착각에 불과하더라도 내 내적 풍경에서 충분히 만족과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행복한 착각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더 인간의 본질에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약간 화해 비슷한 중도적인 이런 제스처를 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삭막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약간 결론이 왜냐하면 이 심리 철학에서 이원론을 소개하기는 하는데 이원론은 짧게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일원론에서도 관념론 완전 반대쪽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사실은 의식뿐이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가 사실 없는 것이고 제가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바이오센트리즘이라고 우리가 만들어낸 외부 현실이 다 의식에 불과하다라고 한번 했었죠. 했던 거 있잖아요. 그쪽이 약간 관념론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은 이 책에서 거의 빠져 있고요. 물리적으로 철저하게 환원될 수 있다. 와 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는 있는데 완전 환원되는 건 아닐 것이다. 라는 거의 한 2가지가 주류로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조금 삭막해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계라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요. 머신에 가깝다고 보는 거 아닐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원론에 대한 주된 논의가 훨씬 많이 실려 있는 책이다. 그런데 저자는 정작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결론은 어떻게 딱 내나요? 저자는 기계와 인간은 엄밀히 다를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리고요 기계라고 다 같은 기계가 아닙니다. 완전 인간 같은 옴니아랑 지금 아이폰 13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래서 기계가 철저하게 예를 들면 알고리즘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판단을 보면 정확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랜덤한 그런 것들이 많기 그러니까 때문에 AI가 더 인간스럽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죠. 미지의 영역이 뭔가 있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조금 더 랜덤한 불규칙적인 게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일부러 마지막에 소개하려고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이 책을 올해 발간된 따끈따끈한 책이지만 이 책이 실제로 쓰여진 거는 꽤 됐어요. 한 10년 넘었나?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요. 이 책을 쓴 시점이 17살 때예요. 오, 천재소년이네. 그래가지고 다양한 논의를 자기 생각보다는 소개하면서 자기 고등학교 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의미에서 약간 집대성한 책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심리철학 기본서로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다양하게 있구나라는 거를 좀 집대성할 때 도움이 되시는 책이어가지고 어렵지도 않고 사례도 많이 나와 있어서 이것은 인간입니까라는 책을 추천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좋네요. 네, 전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